예, 코로나19라는 뭐 엄청난 팬데믹이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흐름이 좋았는데요. 8월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 미리 좀 전망하고 전략 세우는 시간 오늘 집중 분석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들을 만한 얘기를 잘 해주시는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홍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FOMC가 이번 주 가장 그 이벤트였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나 얘기를 좀 쏟아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최근 들어서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졌던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 하나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 연준의 전체 자산 규모랑 그리고 초과 지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 잘 나와 있는 파란 선이 미 연준의 그 양적 완화 규모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란 선이 쭉 올라가다가 끝부분이 좀 꺾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양적 완화의 규모들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꺾였다. 이거 연준의 태도 변화 징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밤, 그러니까 지난 밤이죠. 지난 밤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본다면 살 자산이 없어서 덜 산 것뿐이지 우리는 열심히 사겠다라는 걸 다시 재확인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제한 양적 완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적 완화는 우리가 한 달에 600억 불, 800억 불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또 저기 보면 2013년 양적 완화 때 보면 꾸준하게 완만하게 오르죠. 근데 최근에는 시장에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였는데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과정에서 최근 미국의 팁스 금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100원에 발행된 원금이 있는데 이 원금이 어느 날 딱 봤더니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원금을 103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랑 아무 상관없는 채권인데 이 채권 금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가냐면 마이너스 1%까지 갔어요. 옛날에 뭐 물가 연동형 채권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제품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이게 마이너스 실질금리다.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채권시장 참가자들 보기에 앞으로 금리 오르기 어렵고 불황이 올 거다라는 공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채권을 그냥 다 사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역사상 뭐 최저 레벨까지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최저 레벨까지 떨어져 버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 아유 뭐 정책 목표를 달성했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 그림의 빨간 선이 바로 미 국채 금리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보시면 데이터 작성 이후에 최저 금리입니다. 저 정도까지 미국의 10년물 국고 금리를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한 거고요. 목표 달성한 과정 내에서 덕담을 해준 거죠. 이제 앞으로 성장률 더 나빠지거나 또는 제2차 락다운 들어가게 되면 성장률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를 보면 2022년까지 정책금리 동결의 시그널을 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미 시장이 그렇게 강한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뭐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 빅4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IT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이 별거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미 연준이 아주 큰 선물을 줬다. 자기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 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건 조금만 나빠지면 다시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게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촉포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고에 아직 그 종이하고 잉크가 많아. 걱정하지 마. 이런 운전기 버튼을 누를 손은 나 말고도 많아. 많이 있어. 다소 파월 의장이 전에 보면 최근에 뭐 한 달 중간 2-3주 보면 뭐 의회 나가서도 그렇고 뭐 경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탠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든든한 뒷배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서 미국 주가도 올랐고요. 미국은 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간밤에도 보면 뭐 트럼프도 쉽지 않다는 얘기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정책은 항상 시간이 좀 쫓기는 게 그 리먼 때도 좀 어려웠던 게 그렇잖아요. 이제 재정 경기 부양책의 성과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이야기를 하시면 무섭고요. 그때 TARP라고 하죠. 구제금융법안 부결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그날 하루에 다우지수가 930포인트 빠졌나 그랬습니다.
그 구제금융 법안이나 이런 아주 은행들이 리만 사태 이후에 연쇄적으로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대줘서 이 은행의 뱅크런을 막아주겠다라는 그 법안조차 그때는 부결시켰던 게 불과 12년 전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연준이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이유를 조금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제 빨간색 선은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미국의 국고금리입니다. 10년 만기 국고금리. 대부분 미국 채권은 만기를 한 10년 정도에 맞추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년도 발행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30년, 최근에 10년이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이제 파란색 선이 뭐냐? 저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 파란 선이 바로 뭐냐면 GDP 대비 미국 정부 이자 부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GDP로 한 해 동안 성장한 돈 중에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서 얼마를 이자 내고 계십니까? 정부가 지고 있는 재정정책의 실질적 부담이죠. 근데 끝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튀어오른 정도인데 저래봐야 역사상 최저 레벨의 재정적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의 만기가 10년에서 30년 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국고금리가 그때 10%까지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제로금리까지 떨어지다 보니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고 주느냐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을 결정짓는 건 결국 재정 적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만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채권금리 그리고 예전에 발행된 채권금리가 얼마나 낮으냐가 핵심인데 지금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 적자를 내본들 저로 인한 이자 부담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부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반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이자 부담, 적자 국채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1%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 정책 쓰라고. 그래서 어제 간밤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돈을 열심히 쓰겠다. 바축카프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부분에 넌지시 짚고 넘어가는 게 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많아 본들 그 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뱅뱅 돌면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데 실물 경제에 돈을 뿌리는 건 결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업보험에 대한 몇 불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 중인데 아마 그 사이 정도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참혹할 거라고 저희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서 정치적인 압박 속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워낙 그 많은 그 유동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부동산도 너무 가서 눌러서 그런 거지 올라갈 요인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금값 오르고 구리값 오르고 이런 것도 다 요인이 있는데요. 금값은 오르는 거는 사실은 금에 투자를 해서 했느냐 아니냐 할 거냐 아니냐의 정도인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최근에 달러와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이 될까요? 달러는. 이게 이제 저는 시장 전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 미 연준이랑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달러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산시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달러가 강세다, 우리 시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림은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유로화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 1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 그러니까 유로가 앞에 붙는 이유는 과거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원이 기축통화를 항상 앞에 놓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달러 또는 유로 달러 환율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저 빨간 선이 유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올라간다, 유로 강세.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이 올라갈 때가 우리가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8년에 주식시장의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유로가 반등했던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지금 끝부분 보십시오.
네, 뭐 거의 지난 10년, 20년 최고치에서 달러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 미끄러지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바로 유로 강세 때문에. 그러면 유로가 왜 강세가 됐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축통화 지지가 하락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번에 한미 통화 수합 우리 이번에 6개월 연장해 준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외환시장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미 연준이 통화 수합을 연장해 주냐 안 해주냐 가지고도 말이 많을 정도로 연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상이니까 달러 패권 문제는 아니고 결국 저건 뭐다? 유럽에서 호재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예,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아니죠. 네, 재정 지원이죠. 그러니까 재생기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번역은 중요하지 않고 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랑 스페인 같은 지금 코로나로 망가진 나라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재정정책이죠. 그 재정정책을 예전에는 자기네 나라에서만 했다면 이제 유럽이 다른 나라한테 재정정책을 줬다. 즉 다시 말해서 올해 서울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 서울 경기가 좋다. 그러면 이걸 들고서 우리가 지방교부금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에 또 물폭탄이 예를 들어서 터진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난 관련돼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지금 유럽은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제 드디어 통합이 한 발 더 진전한 거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샌드위치냐. 받지도 못하고 맨날 주기만 하고 우리는 그리고 유로존의 통합의 혜택은 하나도 못 누리는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만 결국 독일의 리더십이 이번에 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다.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돈을 무제한 풀겠다. 정책금리 동결, 제로금리 2021년까지, 22년까지는 거의 확실하다는 시그널을 보였으니까 달러 약세가 더 추동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비달러 자산, 유로도 좋겠고요. 금도 좋겠고요. 한국 주식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은 일단 시장 전망은 달러 덕분에 지금 밝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달러와 양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그 미국 FOMC하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성장률이 이제 워낙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미국의 특성은 전망을 엄청 안 좋게 해놓고 그래 전망보다는 좋아졌어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얼마 전 고용 지표도 그랬고 기업 실적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최근 들어서서 두 중앙은행의 연준 중에 12개 지역 연은이 있는데 그 중에 애틀란타 연은이랑 뉴욕 연은이 매 실시간으로 GDP 추계를 해요. 그래서 실시간이요? 예, 주간 단위로 저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뭐냐면 WEI라고 해가지고요. Weekly Economic Indicator라고 불러서 그냥 주간 경제 지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저거랑 빨간 선 미국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대충 나왔죠. 얼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저건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8% 정도. 연율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 전후 아니겠냐. 근데 언제가 바닥이었냐? 이렇게 물으면 5월 초였다. 그 뒤 회복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재정 정책,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니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 파란 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오다가 끝부분이 좀 꺾였죠. 네. 그래서 돈을 다 소진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재난지원금 다 쏜 다음에 고깃값 좀 떨어졌다. 빨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리오픈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으니 지금 빨리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근거로 저 데이터를 들고 연준이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뭐 연율로 30% 나온다고 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겁먹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경기 합의해 이게 진보가 난다고 생각하면 저점 지났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숫자 자체는 그렇게 떨 상황은 아닌 겁니다. 네. 기술주 사실은 뭐 이번 주 얘기 전에도 보면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우려들 거품들이 계속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사실 뭐 한 $1,500 조금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고 여타 기술주들도 여러 좀 노이즈가 있는데 기술주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사님? 금리가 낮을 때 기술주 거품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적인 거품이 크게 최근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3번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1989년 일본 거품, 두 번째가 2000년 미국 거품,
세 번째가 2008년 상해 버블 아니겠습니까? 이때마다 다 PER이 몇 배를 전부 다 갔냐면 65배에서 100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PER, 주가 수익 배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트리거, 이 거품의 방아쇠가 금리 인상이었어요. 모두 다 그때 금리가 인상됐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이 뭐냐 하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지금 0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이 뭐냐 하면 PER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PER은 올라간다. 주가는 올라간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질 때 PER은 내려간다. 이익 대비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999년 버블이 얼마나 셌는지를 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금리 8%, 7%인데 PER이 30배가 넘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19년 숫자가 저기 나와 있는데 고평가는 맞다. 근데 거품 터진다고 말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여전히 낮다. 그리고 이런 성장주의 거품이 터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어닝 쇼크인데요. 당연히 어닝 쇼크가 나와야 이자 상승의 충격이 더 커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너무 빨리 오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여건에서 터지기도 어려워 보이는 여건이 8월에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그럼 정리해서 8월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체적인 포션이나 또 성장주냐, 혹은 뭐 가치주냐,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많이 이야기했군요. 네, 저금리 환경일 땐 성장주가 주도주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여건이 커머디티,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가치주도 순환매는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내내 가치주가 고생했는데 저는 약간 순환매의 가능성이 8월에는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잘 나와 있던 것처럼 네. 신흥국, EM이 상대 강도가 파란 선인데 저 빨간 선, 미국의 금리,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신흥국 시장이 좋거든요. 신흥국 시장 좋아질 때 민감주가 좋아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월을 보내면서 유동성 장세의 흐름들 그리고 8월 전략 세웠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